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무척 궁금해 하셨을 책,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너바나 님이 지은 책인데요. 월급쟁이 부자들에 계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도 부자가 되었다, 10억 달성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읽고 싶었던, 궁금했던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2015년에 나와서 베스트셀러로 승승장구한 이후에 최근에 절판이 됐어요. 지인 중에 이 책을 갖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빌려봤습니다. 밑장님 감사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절판을 시키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너바나님이 말씀하신 건 투자의 원칙이지만 10년 전과 지금의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원칙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나오는 방법만 따라 하다 보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네, 제 짐작입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 실린 너바나님의 투자 사례 중에서도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 있다고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너바나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칼럼 쓰시는 내용들을 보면 이 책에서 권하고 있는 투자 방법과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책을 절판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어떤 투자에 대한 방법보다는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것인지, 어떻게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보이스 플러스에서 소개한 책에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부동산 투기로 성공한 것이냐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 책에서 나오는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드려보려고 해요. 책을 출판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대원칙, 너바나님이 말씀하시는 투자의 핵심 요약해 볼게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 너바나 지음, 알키. 당신은 왜 아직 부자가 아닌가? 너바나님은 이 책의 첫머리에 고백하셨어요. 어렸을 적 우리 집은 가난했다. 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난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돈은 불행의 씨앗이다. 하지만 너바나님이 현실에서 부자 아빠를 둔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아버지의 이야기와는 달라 보였어요. 학교에 가서 특별한 공부법도 없이 교과서를 무식하게 읽어내려 갈 때 부자 아빠를 둔 친구들은 고액 과외 선생님으로부터 공부하는 법을 코칭을 받았고 대학에 가는 지름길을 안내받았어요. 대학에 입학해서도 달라지지 않았죠. 너바나님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부자 아빠를 둔 친구들은 방학 때마다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25이 되자 아버지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누구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부자 아빠를 두는 건 행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난하다고 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죠.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부자의 70%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너바나님은 결심했어요. 내 자녀에게는 가난의 족쇄를 채우지 않겠다고요. 과거의 삶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하지만 미래의 삶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여유롭고 희망찬 미래를 물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에게 여유로운 삶을 남기고 싶어 하죠.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이에요. 너바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당신이 원하는 인생이
이건희 회장이나 정몽구 회장처럼 엄청난 부자로 사는 삶이라면 어쩌면 그 꿈을 이룰 수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당신의 꿈이 그저 노후에 일하지 않고 여행 다니면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면, 그 정도라면 충분히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부자가 못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인 부모를 두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재테크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혹은 재테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바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이래요. 우리는 매우 다양한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편견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걸 방해하고 종종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너바나님은 자신이 놓친 첫 번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요. 대학생 시절에 지인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라고 권했대요. 하지만 너바나님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만이 지상 목표였기 때문에 대기업만 들어가면 되지 무슨 청약통장이냐며 그런 이야기를 흘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동기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죠. 그 동기는 대학 시절부터 해온 청약저축으로 판교 아파트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너바나님은 두 번째 기회도 놓쳤대요. 대출까지 받아서 어렵게 7천만 원의 전세금으로 집을 마련했는데요. 새로운 집주인은 고작 3천만 원으로 이 집을 구입한 거죠. 너바나님은 7천만 원을 내고 집을 사용할 권리를 얻었고 집주인은 3천만 원으로 집을 소유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죠. 집값은 순식간에 2배로 뛰었지만 너바나님의 전세금은 그대로였죠. 당시에 너바나님도 나름대로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좋은 위치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것만이 최고의 재테크라고 여겼었대요. 늘 좋은 위치에 있는 집만 보고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너바나님은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가? 상상해보세요. 요즘 같은 봄날이에요. 이런 화창한 날에 한 남자가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을 준비합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바람도 산들산들 불어와요. 이번에 새로 뽑은 자동차 뒷자리에는 귀여운 아이들이 타고 있고요. 사랑하는 아내가 조수석에 앉습니다. 이제 출발할까? 남자의 목소리에 맞춰서 경쾌한 시동소리가 울려요. 자동차가 출발합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죠.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남자가 대답합니다. 글쎄,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50년 동안 이 차를 운전해야 하는데 아직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가야 할지는 정하지 못했어.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가족을 태운 차가 출발했는데 이 운전대를 잡은 가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못한 이 남자.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바쁘게 살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계획도 없이 눈앞에 주어진 일만 겨우 해내면서 살아가요. 자신의 목적지를 알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목적지에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도착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겠지요. 나는 언젠가 유럽에 가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과 나는 5년 후에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 앉아서 와인을 한 잔 마실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그 목표를 이룰 것 같으세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상의 노예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며 보람차고 값진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너바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행을 떠나는데 중요한 것은 멋진 자동차나 끝내주는 날씨가 아니에요. 당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법.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그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었나요?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인용하는 연구 결과가 있죠. 인생의 목표를 종이에 기록한 사람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고요. 인생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종이에 적어둔 사람은 경영대학원 학생 중 단 1%에 불과했고요. 이들 대부분이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진 않았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던 이들은 30% 정도였고요. 이들 중 다수가 상류층으로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어땠을까요? 뚜렷한 목표도 꿈도 없던 70%의 학생은 중산층으로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되거나 정부의 도움을 받는 빈민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서 종이에 적으세요. 그 내용이 무척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다이어트 이렇게 적기보다는요. 20억 원의 현금 마련이라던가 5kg 감량 같은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게 기록하는 게 좋아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막연히 100억 원이라고 정해둔다면 눈을 감고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던지는 투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서 작성해 보세요. 60세에 은퇴한 후에 배우자와 함께 세계 일주하기라는 꿈이 있다면 1인당 5천만 원씩은 필요할 거예요. 매년 해외여행을 한 번씩 가고 싶다면 매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꿈을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요리사 자격증 따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45살까지라고 정하고 60세 은퇴 후 세계 일주하기는 60세가 될 때까지 1인당 5천만 원을 만들면서 마무리해야 해요. 이렇게 꼼꼼히 목표를 적었다면 이 목표를 기한까지 이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10년 안에 10억을 모으고 싶다면 연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해요. 세금까지 고려한다면 월 가계 수지가 약 1000만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야겠죠. 만약 정해둔 목표와 시간을 고려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면 목표 달성 기간을 늘리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단을 바꿔야 합니다. 즉, 지금 당신의 경제 활동이 목표를 이루는 데 적합하지 않다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야 해요. 이를테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좀 더 체계적인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 확장시킬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어떻게 불려나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기간을 정했다면 장기, 중기, 단기, 연, 월, 주, 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물론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세울 필요는 없어요. 먼저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을 세우고 연 단위 계획은 매년 말에 다시 세우면 돼요. 그리고 매월 말, 월 단위로 실적을 분석하고 말일에 다시 다음 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주와 일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장기 여행을 떠나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목적지를 향해 몇 발자국 걸어갔느냐예요. 만약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평생 20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10년 동안 모으기로 계획했다면 1년에 1억 원을 벌기 위해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의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행운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일하는 시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획하세요. 최선을 다해 계획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세요. 그저 걸어가세요. 목표조차 없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지금 내가 원하던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뛰었다면 잠시 숨을 고르며 걸어가도 돼요. 이 과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바나님이 강조하신 마지막 부분인데요. 목표를 달성했다면 반드시 보상하세요. 하루 목표를 달성했을 때 너바나님은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한대요. 월별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가족이나 동료들과 함께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대요.
그리고 매년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번 돈의 10%를 반드시 가족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행에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달성한 후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이벤트들이 성과를 이루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노후 자금으로는 얼마가 필요할까?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0세 인구의 70%가 노후 준비를 위한 적정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대요. 직장인들은 대개 50대, 60대에 퇴직을 하게 되면서 소득 절벽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보통은 은퇴 이후 약 20년 이상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죠. 사실 근데 우리 모두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급여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는 늘고 자녀 교육비나 주택 마련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는 건 어림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너바나님은 퇴직하기 전에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해요. 나이가 들수록 본인의 근로소득보다는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네, 오늘도 시스템이에요. 창업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같은 시스템을 만들 게 아니라면 급여의 일부 또는 퇴직금의 일부를 계속해서 월 소득이 창출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시켜야 해요.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는 일이에요. 은퇴할 시점에 필요한 금액을 알아야 하고요.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있으면 되는지, 언제 은퇴할 예정인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돼요. 조금 더 꼼꼼하게 계산하려면 거주하는 집의 비용이라던가 이런 항목들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너바나님이 은퇴 후에 어느 정도의 월소득을 원하냐고 사람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대답한대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들에게 너바나님은 현재 월급 외에 재테크로 얼마의 수익을 얻고 계십니까? 라고 다시 질문한대요.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야 한다는 걸 사람들은 종종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만약 월 2천만 원이 나오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싶다면 1년에 200만 원이라도 나오는 시스템부터 갖춰야 합니다. 오랫동안 재테크를 해왔다면 1년에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투자와 시스템의 원리만 깨우친다면 월 200만 원의 시스템을 갖는 것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핀란드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 선진국들은 국민에게 월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제공하지만 그 정도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죠. 30년 이상 높은 세금과 연금을 내면서 그런 시스템에 기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볼 때 그 정도의 연금을 기대할 수 없죠. 그러니 재테크나 투자를 공부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월 300만 원을 가져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해요. 첫째, 수익을 늘린다. 둘째, 비용을 줄인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너바나님이 하고 계신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 현재 재무 상황을 알기 위해 가계부를 작성합니다. 둘,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합니다. 셋,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합니다. 그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재테크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당장 수익이 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는 건 누구나 처음부터 할 수 있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계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가계부는 매월 수입을 정리하고 지출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지출이 많이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단언컨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수익률 10%의 투자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은행 금리가 낮은 요즘, 혹시 수익률 10%를 보장하는 투자처를 알고 계세요? 너바나님은 알고 계신데요. 10%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당장 실천하시길 바라요. 그 방법은 지출을 10% 줄이는 겁니다. 만약 생활비로 300만 원을 쓰고 있다면 거기서 30만 원을 아껴보세요. 그럼 10%의 수익률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듣고 싶은 답은 아니었을 수 있지만 투자 초보자라고 해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출을 관리하는 건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재테크로 여겨지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재테크보다 효과적입니다. 본격적인 투자를 위해 종잣돈을 마련하기 전까지 지출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물론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수익을 늘리는 것에 더욱 집중해야겠지만요. 깨진 항아리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라.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투자는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시간과 자본을 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이 형성되죠. 반면에 투기는 상품이나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대 수익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요인과 당시 시장의 모멘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인 예측을 통해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라서 기회에 편승하고 확실한 결과에 대한 보장 없이 큰 이익을 노리는 극단적이고 모험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투기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해요. 너바나님의 생각은 투자를 하다가 투기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초기엔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투자 시장에 들어오지만 막상 투자를 시작하면 그 과정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죠. 강의나 세미나, 언론, 책을 통해 들은 선배 투자자들의 성공 사례처럼 엄청난 수익을 내고 싶지만 그게 정말 꿈인가 싶어지죠. 그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조급하게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이 다가와요. 그래, 일단 아무거나 질러보자. 지금은 몰라도 일단 사두면 미래엔 가격이 오르겠지.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서 수익률을 계산해보자. 저 고수한테 좀 맡겨볼까? 저 사람이 찍어주는 물건에 투자하면 참 편할 텐데. 이렇게 하루에 수십 번 온갖 생각들이 유혹합니다. 너바나님도 실패를 통해 확실히 배운 덕분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5가지를 자문한대요. 첫째, 이 투자로 어떤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가? 둘째, 이 리스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셋째,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존할 수 있는가? 넷째, 대출을 제외한 수익률이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에 부합하는가? 다섯째, 매도할 때 다른 사람이 바로 받을 만큼 매력적인가? 너바나님은 이 5가지 질문에 명확하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에만 투자를 한대요. 나보다 경험이 많은 고수가 많은 수익을 냈던 선배 투자자가 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하는 물건에 쉽게 투자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투기입니다. 스스로 투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자신이 없다면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것 또한 기회를 갖는 겁니다. 서둘러서 우연히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시장을 떠나야 할 수도 있어요. 고수에게 실패는 더 멀리 뛰기 위한 시련이 될 수 있지만 초보자에게 실패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변명거리가 됩니다. 초보 투자자를 위한 투자 공부법. 너바나님은 초보 투자자가 경제신문을 읽고 투자 관련된 책을 읽고 온라인에서 정보도 얻고 동료도 얻으라고 권합니다. 그 중에서도 투자 관련 책 읽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살펴볼게요. 너바나님은 일단 100권 이상의 투자 관련 책을 읽으라고 권합니다. 한 권의 책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만 그의 인생까지 바꾸기는 어렵죠. 그래서 다양한 책을 많이 읽기를 권합니다. 투자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싶다면 시중에 나온 책은 다 읽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해야 해요. 너바나님은 여러 권의 책을 빨리 읽기보다 좋은 책을 정독하고 저자의 의중을 파악할 때까지 계속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신 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비평가의 자세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저자의 의견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책에서 저자가 놓친 것들을 지적하고 저자의 약점을 끄집어내서 비난하는 것은 좋은 독서법이 아닙니다.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면 제대로 읽어야 해요. 한 권의 책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 가지만이라도 배우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책은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되새기면서 여러 투자서를 읽어보세요. 다만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현실에 들어맞는 것인지 수익은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제안하는 투자 방법의 장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세요. 그 장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책 한 권을 그저 읽는 것만으로는 저자가 의도한 바를 모두 이해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같은 책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경험이나 읽는 태도에 따라서 책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경험은 한 번에 쌓을 수 없지만 읽는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너바나님은 정말 괜찮은 책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을 하나씩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옮겨 적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한자 한자 필사를 하다 보면 저자의 뜻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냥 지나쳐서 읽었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고민해보는 중요한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이 이룬 성과에만 집중합니다. 류현진 선수의 연봉 45억 원을 부러워하고 부동산 투자로 100억을 벌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성과를 내기까지, 지금의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땀을 흘렸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노력했는지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쏟은 만큼의 시간과 노력, 열정이 필요합니다. 큰 산을 옮기기 위해서 처음 해야 할 일은 바로 작은 돌 하나부터 옮기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아가죠.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면 변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해요. 세상이 변하길 기대하지 마시고 상사가 변하길 기대하지 마시고 배우자가 변하거나 아들, 딸이 변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내가 변하면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너바나님은 투자를 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월급만으로 노후 대책을 하기가 힘들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재테크가 나에게 맞을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바나님이 추천하신 책들, 부의 추월차선이라던가 이웃집 백만장자, 보도 셰퍼의 돈, 이런 재테크 책들을 앞으로 보이스 플러스에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우선순위를 위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보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성장에 투자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